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 철학고전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눈을 좀 더 이렇게 이제 뜨고 귀에 쫄깃하면 이게 이제 이 귀에 파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졸아도 듣는 것만도 공부가 됩니다. 자, 자, 믿든 안 믿든. 자, 이제 아마 드라마에서 많이 나온 건데요. 균열로 나왔고 탐문, 왕건, 예전에 태조 왕건 할 때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나라가 들었으니까 각각 개별성을 가지고 나를 구원할, 그래서 호족이 그걸 원했잖아요. 그래서 구산선문이 탄생했는데 이제 사만일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깊은 사상적 뿌리로서의 선종은 버릴 수 없지만, 이게 통일된 하나의 나라 속에서 이제 우리는 후백제, 뭐 신라, 뭐 후고구려 이게 없다 이거죠. 다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특히 발에서도 또 유민들이 오고. 그래서 화엄사상이 꽃을 피는데, 이때 그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세계를 이룬 사람이 광종이에요. 광종. 그래서 지역 단위의 권력을 누르기 위해서 뭘 했느냐? 과거 제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세습적 권력을 무너뜨리고 선출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의 과거제를 만든 것도 다 새로운 형태의 중앙 권력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때 이제, 균열와 탐문이, 특히 탐문은, 광종의 탄생과, 이제 회임과 탄생을 예고했어요. 스승님이에요. 그래서 균열은 북화원파, 개경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탐문은 여기 서산 보원사에 있었어요. 서산 마애벌 바로 옆에. 그래서 남화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면 보원사지가 남아 있어요. 답사를 하면 참 좋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화엄 사상을 받아들여. 광종의 스승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앙 집권적 통일 사상을 갖는 거죠. 불교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엄을 써도 기본적으로 화엄은 너무 큰 세계를 얘기해. 우주적인 얘기. 그 다음에 선종은 너무 깨달음을 얘기해. 인간 삶은 무식한 사람을 좀 더 교화를 시켜서 지적인 인간, 교양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국민 교양 수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도 공부 좀 하자. 제대로 알아야 된다. 부처님을 모르면 사실 불교는 맹신으로 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토마스 아퀴너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해야만 뭐가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이거죠. 그럼 그전에는 뭐 했느냐? 그전에는 교부 철학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대체한 사제가 나의 죄를 전부 다 보고 판단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직접 공부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하고 이 세계를 이해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나와요? 나중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 시대의 어떤 사상들이 그 시대를 써먹지 못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새로운 사상이 되듯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의천이 문종의 아들 왜 이때 필요했느냐? 사회가 너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사회가.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도 안정되고 경제적 지위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 부유하니까 중소지주층의 사람들이 뭐예요? 벼슬을 하고 싶고 관리를 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승과를 하든 문과를 하든 무과를 하든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천태교가 들어오게 되면 천태교는 기본적으로 공부예요. 공부. 뭐냐? 5개로 나눠요. 5교로. 그래서 공부가 아주 잘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학원을 가면, 우월반 쭉 있어서 5등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는 이 공부를 시켜서는 안 돼. 머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들한테 맞는 수준. 그래서 뭐, 화엄시,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경전을 5개, 법화시에서 5개를 분류해서 그거에 맞는, 그 근기에 맞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맞춤형 공부예요. 맞춤형 공부. 이게 바로 천태종이에요. 그래서 천태종을 통해서 지적 사회를 만드는 거죠. 우리 조선사회. 그러면 뭐가 발달돼요? 종이와 인쇄술이 발달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이것이 특정한 사람만 있을 때는 한 권을 그냥 베끼면 되니까 굳이 편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적인 욕구가 일어나면 결국에는 종이, 붓, 활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금속활자의 역사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의천이. 그런데 이제
고려도 똑같이 신라처럼 이제 몽골 침입이 오고, 거란 침입, 몽골 침입, 그 다음에 무신 권력들, 문벌 귀족들의 난리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수탈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뭐예요? 원조 쪽으로 가는 거죠? 뭐예요? 모든 것은 내가 이제 결정해야 된다.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에요. 진울. 오늘날 저기, 고흥에, 거기 가면 송광사, 거기서 결사를 해요. 우리가 이런 뜻을 갖고 사회를 개혁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결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조계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결사를 했는데 나중에 배신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결사를 지켰어요. 그래서 조계종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불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교개혁이. 불교개혁. 그것이 바로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보조국사 진울 이후에 약 100년이 지나서 정말 위대한 선승들이 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그 선승들보다 더 정치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더 개혁적이었던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3대 선종이 누구냐? 우리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홍선사라든지, 그 다음에, 백운화상이라든지, 또 누가 있어요? 보조국사도 있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보우 스님, 보우, 진울, 백운. 백운은 잘 모르죠. 백운은 바로 백운화상, 직지 심체유절. 우리가 잘 아는 직지를 쓰신 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왜 백운은 우리한테 이렇게 잘 전달이 아니냐. 제자들이 많이 없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고, 실제 우리 세종시대 때 한글을 만들 때 그 역경선을 한글 했던 사람들 다 백운의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외워냐. 자, 화엄종으로 해서 하나의 통일된 세상을 만들었다면 공부, 교관겸수라고 그래요. 가르침이 앞서 있죠. 가르침이. 자, 그래서 교관겸수, 가르침이 앞서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가르침은 뒤에 있어요. 해. 그리고 앞쪽이 뭐예요? 선정. 그러니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그러니까 요전까지는 교가 그래도 중요했죠. 근데 이제 이때는 깨달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불교는 배움보다는 선정, 깨달음이라는 것이 더 앞서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이 선정보다 깨달음이 더, 배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해라고 하는 거예요. 개우는 지키기가 쉬워요. 먹지 마라. 이런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선정도 끊임없이 잡생하지 않는데, 근데 배움은 어려워요. 왜? 배움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언어가 필요하니까요. 논리적 언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진리를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냐 이거죠. 저 사람이 뭔가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걸 어떻게 내가 증명해요? 증명이 안 되죠? 그래서 뒤에 스승이 필요했던 거예요. 깨달음에 증명하는. 그래서 우리 선종에는 반드시 그 깨달음의 최초의 첫 번째 사람, 조사라고 하는 사람. 그 조사는 부처님과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든지 그분의 비석이나 이런 것들이 독립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 말에 정해쌍수가 왔는데, 이게 안 돼요. 왜? 이거 좀 할게. 이때 이제 그런 선승보다 정몽주라든지 조준이라든지 정도전 같은 개혁가들이 불교 개혁을 통해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때 중국에서 일어난 성리학. 근데 왜 그때 성리학이 필요했냐면 그 성리학을 일으킨 주자의 책이 처음으로 편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배웠던 주자의 전집만 가지면 주자대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안양이 그것을 처음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도 만들고, 그죠? 성균관도 만들고 성리학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적 개혁과 성리학적 개혁인데, 불교적 개혁은 신돈에 너무 과격한, 그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죠. 왜? 통주자를 못 구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신돈의 실패를 통해서 이 성리학하는 사람들은 잘 알았죠. 군권이 없이는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성리학하는 사람이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유학적 소양도 있고 문민 통치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이성계와 연대를 하면서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신돈을 중심으로 한 불교개혁은 적을 치는 데는 앞장섰지만 결국에는 내 토대가 없어서 결국에는 실패했고, 정도전은 명확하게 이성계라는, 그죠? 세력을 끌어들이면서 조선이라는 사회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말 그대로 큰 문제 없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의 최초에 개국했던 파들, 관악파라고 하는 사람들, 예.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훈구라고 불렀죠. 훈구파. 관악파라는 사람들의 사유체계와 이걸 개혁하겠다는 새로운 사유체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우리는 사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림들은 어떻게 또 개혁할 것이냐 놓고 또 다투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앙적 단위로 개혁을 하자. 아니다. 신하들이 개혁의 어떠한 토대가 돼서 왕을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태계 이황은 덕이 있는 왕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중심체가 있어야 된다. 구심체가. 그래서 이걸 왕권론이라고 부르고요. 율곡은 왕이라는 것은 그냥 대표성만 갖으면 된다. 우리 신하들이 힘을 모아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국무회의제도 비슷한 거예요. 내각제 비슷한 거. 이쪽은 대통령제 비슷한 거고. 비유는 안 맞지만 그래도 퇴계는 대통령제. 뛰어난 군권. 그래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박정희가 온다든가 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무현이나 김대중이 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그 시대 정신을 이끌어갈 사람이 오면 된다. 그게 왕권론이고요. 아니다. 똑똑한 국무총리,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끌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두 개 다 싫다 이거지. 우리 민이 직접 하자. 이렇게. 아니, 그런 이제 사유차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왕은 왕권론으로 가게 되는 거, 이의는 신권론으로 가게 되는데, 왜 신권론인 이의가, 29살 어린 이의가 왜 5,000원에 있고, 5,000원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네. 왜 저기 율곡 5,000원이고 퇴계는 1,000원이냐. 제가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조폐공사에.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알아요? 퇴계가 위대한 스승인데 1,000원짜리가 많이 쓰인다고.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러면 왜 10,000원짜리 세종대학이 있냐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힘의 원리였어요. 우리나라는 퇴계파가 약하고 율곡파가 더 강했어요. 메인스트림에서. 네. 그래서 화폐개혁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은 못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조선시대를 대표했던 두 사람의 사유체계는 이걸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왕은 이 왕권론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리라는 것은 기를 만드는 원리이기 때문에 리가 바탕인 거죠. 근데 율곡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들이 모이면 리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쭉 생기면 아버지 얼굴을 닮았죠. 이것은 주리론에 가까워요. 근데 아버지 얼굴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아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자이크 이렇게 짝짓기 해서 탁 하면 가상의 어떤 얼굴이 나오죠. 비슷한 얼굴. 그러면 이 아버지 얼굴은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곡은 리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 속에 리가 들어와 있다. 주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리론 할 때는 왕권을 갈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왕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주기론을 가면 왕은 내가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곡의 주기론이 훨씬 더 민주주의적 사상에 가까워요. 그런데 왜 안 됐느냐. 권력을 가진 주체가 왕이 있고 신하가 있다면 민도 있잖아요. 민이 배제돼서 그런 거예요. 신권이 자기들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는 민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민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근대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근대 사상을 가장 대표하는 게 동학입니다. 동학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그 당시 민권 사상으로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민권의 변화 발전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천주가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원리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프랑스 대혁명에 자유, 평등, 박애, 평등 사상이 들어옵니다. 근데 평등만 들어오면 안 되죠. 대접을 해줘, 서로. 그게 뭐냐. 상대를 대접하는 거예요. 같은 인권으로서. 대등한 평등성. 그러니까 여성도 시천주니까. 천주가 들어왔으니까 여성도 남성의 아래가 아니라 평등. 어린이도 단지 내가 보양을 하지 독립된 거. 그래서 천독에서 뭐가 나와요? 어린이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인여천이에요. 사람을 하늘처럼 보는 거예요. 한 단계 발전했죠? 그러면 다음은 뭐겠어요? 그 사람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권리를 획득하는 거. 바로 3.1 민족혁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3.1 항쟁은 바로 손병희의 사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손병희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학사상은 시천주부터 시작해서 인내천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동학을 천독으로 바꿔가죠. 왜냐하면 일본 밑에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동학의 혁명성, 동학의 근대성, 동학의 민권성이 약화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동학의 마지막 인내천은
근대 시민운동의 시민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철학은 이렇게 변화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천주는 계몽사상에 해당된다. 계몽사상.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등하다. 그래서 이 평등을 실현하는 겁니다. 실현하는. 그리고 이 사인여천을 주장한 사람은 여기 해월 최시영입니다. 해월 최시영. 이 1898년 서울에서 순교를 했는데 이때 이 판결한 사람이 조병갑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사상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산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상을 나한테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하는 과거지향적 사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향하설이에요. 나를 향하여 재단을 마련한다. 이런 뜻입니다. 향하설이. 그러니까 이게 다 평등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평등사상으로 온 거예요. 그럼 뭐냐? 직접 시민 주체가 돼요. 모든 사람은 하늘이다. 이걸 공동체 정신이라고 합니다. 공동체. 그래서 형제 또는 시민 주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 이런 사상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3.1 민족항쟁이 일어나는 후에 바로 우리는 뭘 세울 수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 제1조가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현대 헌법 중에요. 헌법은 프랑스에서 만들었지만 그것을 헌법에 민주공화국을 집어넣은 것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 처음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사상. 그러니까 이건 동학이 아니라 그때 당시 우리 사상적 변화를 동학이라는 하나의 그 매개체를 통해서 표현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우리 사회도 시민들의 힘이 여기서 있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왜? 저항을 했고 이 저항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국가를 세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철학의 근대성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끝났고요. 이 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돈이 전부 다 조선시대 인물이야. 이거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 그 광화문에 가면 물론 이순신장과 세종장은 위대하지만 근대성이 없어. 우리 근대 대한민국을 만든 주체들, 어린이, 학생, 노동자, 농민, 군인, 독립운동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 뭔가 조형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봉건성만 존재한다 이거죠. 그 봉건성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역사성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역사성으로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대성, 시민성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구는 왕자님이 아니에요. 왜냐면 왕자는 왕이 될 수가 없어. 세자 아니면. 그러니까 뭐냐? 예비군주예요. 여성도 왕비가 아니에요. 예비군주예요. 왜? 여성도 출마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자니 공주니 하는 것 자체가 봉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딸이고 자랑스러운 딸이고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 우리 왕자님. 아닙니다. 네. 왜? 근대 시민은 누구나 왕이 군주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민. 권력이 없을 때는 시민이고 권력을 가졌을 때는 군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고. 그래서 사극에서 이런 것들이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극에서. 왜 다 이쁜지 모르겠어. 그냥 공주 왕자 다 안 이뻐. 그냥 부모님 얼굴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이 주신 대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 하나하나의 독립된 개체라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난 이 얼굴 싫어. 성형해. 그것은 엄마에 대한 배신이야. 엄청난 배신이야. 하늘에 대한 배신. 역천이야. 역천. 엄마 나는 이거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거야. 엄마 나 이거 너무 자랑스러워. 근데 코를 약간 이렇게 하면 더 이쁠 것 같아. 이러면 엄마가 기분이 좋지. 근데 이게 얼굴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 방학 때 이거 해. 그러면 그건 엄마에 대한 배신이야. 아버지에 대한 배신. 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략을 가르쳐주는 거야. 나는 엄마 아빠의 신체와 이 기운을 갖고 너무나 자랑스러워. 그런데 코를 조금만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알겠죠? 자, 이제 이게 바로 노예근성과 자유민입니다. 이 노예가 되면 쇠사슬의 풍요라 그래. 맨날 주니까. 그쵸? 이건 쇠사슬이에요. 억압 속에 있는 거예요. 자유는 무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딱 드는 순간 손으로 탁 하는 자유민이 돼야 돼. 자유민은 늘 힘들어요. 그래서 뭐래? 집단하면 폐고생인 거예요. 자유민은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지만 인간은 그걸 통해서 실존적 개인, 그죠?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의 근대성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철학고전 제4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